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금과 은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을 전달드리고 있는 유튜버이자 작가 양벨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베리가 무슨 뜻인가요? 제가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딸기 농사를 짓고 계시다 보니까 친구들이 양주 딸기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벨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지어지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의 딸기에 엄청나게 좀 되게 좋아하셔서 딸기에 진심이셔서 그래서 저도 금의 진심이 되고자 그렇게 별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금 투자는 땡땡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뭘까요? 저에게 금 투자는 퀀텀 점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금이라고 한다면 그냥 안전자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사실 금은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투자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게 오를 때는 600%, 많게 오를 때는 2500%가 상승할 만큼 한번 포텐셜이 터질 때는 크게 터지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금은 퀀텀 점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금에 투자하게 된 배경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제가 한 2018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한창 경제위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쯤이라 경제위기? 그러면 나는 뭘 사야 되지? 하다가 달러와 금 이 두 가지 안전자산 중에서 달러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쉬운 거니까 빼고 금은 생각보다 제가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신기한 건 세상에 있는 정보, 뭐 글이나 영상이나 책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직접 분석을 해보면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경제위기가 와서 금을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 그냥 금이 상승하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 때구나.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정확히 그 시그널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금 투자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가님의 최고 수익률 또 최저 수익률이 좀 궁금합니다. 금이라는 자산이 한 번 오를 때는 이렇게 긴 추세성을 갖고 있어요.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의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장기 추세에서 저도 편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 번도 팔아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금을 매수하는 건 계속 2019년부터 꾸준히 매수해서 한 2주 전에도 제가 금을 한 번 또 더 샀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은 뭐 최고 많이 났을 때는 2배까지는 났었지만 지금 한 60-70% 정도 사이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황금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누런 덩어리일 뿐 스스로 자기 발전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니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금 투자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특히 워렌 버핏, 그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께서 금은 뭐 이자도 배당도 안 주는 그런 자산이다. 그래서 이런 걸 굳이 왜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를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셔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노란 그냥 돌덩어리라면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무려 15%나 되는 그 엄청난 양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경제위기가 나면 왜 국가들은 금을 찾을까요? 우리나라 IMF 때 보면 금 모으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터키 리라가 폭락할 때 에르도안 대통령도 또 금 모으기 운동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외국 항거래법칙 6조에 보면 경제위기나 전시사변과 같은 그런 국가적 재앙의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금을 국가에게 매각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요. 정말 이 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노란 돌덩이라면 도대체 왜 화폐를 관장하는 중앙은행과 정부들은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을까요? 금이라는 자산은 지난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여왔어요. 그러면 왜 금이 돈으로서 쓰였을까요? 돈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불변성, 한정성, 그리고 분할성, 마지막으로 안전성. 이 4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거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표적인 조건 중에 하나로 희소성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희소하지 않다면 누군가 인간이 창조해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원래 지구상에 너무 많은 그런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집에 모아놨는데
그냥 막 사람들이 기술 발전으로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것에 대한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자산을 누가 자산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하겠냐는 거죠. 우리 물질계에 있는 모든 물질 중에서 이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유일한 물질이 금밖에 없어서 지난 5,000년 동안 금이 돈으로서 사용되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과 별개로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알고 있는 달러나 원화 이런 화폐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인류 역사에서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영원히 잃지 않았던 그 금이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값이 금값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단순히 경계 침체 우려 때문일까요?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요, 딱 한 가지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실질금리라는 건데요. 실질금리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받는 금리에서 1년에 물가가 상승한 폭을 뺀 값을 의미를 해요. 사실 물가가 오른다는 건 물가가 3% 오른다는 건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었을 때 나의 자산이 3%만큼 하락하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매년 2%, 3%만큼 손실이 난다면 누가 이 화폐를 가지고 있을까요? 갖고 있으면 확정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와 은행들은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금리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물가 상승률이 3%면 3% 이상 한 5%의 금리를 챙겨주면 사람들이 화폐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 되네 생각을 해서 화폐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반대로 역전돼서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충분히 금리를 챙겨주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화폐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고 오히려 화폐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리스크가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단순히 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화폐를 버리고 빨리 물건을 사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가가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그리고 뭐 우리 같은 경우에나 뭐 미리 먹을 쌀, 뭐 아니면 생필품 같은 걸 미리 사겠지만 뭐 100억, 1000억 있는 이런 부자들이나 투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사놓을 수 없기 때문에 썩지도 변하지도 않는 그런 물질인 금 같은 거를 모아 놓아야 그 자기의 자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돈들이 이런 시기에 금으로 몰려서 지금같이 물가가 높은데 금리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이런 시기에 금값이 크게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언제 가장 크게 올랐는지가 궁금한데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무엇입니까? 일단 그 명목 시세상 금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요 1970년대였는데요. 이때 금 가격이 무려 26배가 상승을 했어요. 믿겨지시나요? 이렇게 금 가격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의 경제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 그것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상승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경제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물가는 상승해요. 보통 물가가 상승할 때 국가는 뭘 하나요? 네, 금리를 올립니다. 근데 경제가 안 좋아요.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물가는 상승해요.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금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바로 이 실질금리에서 금리는 올릴 수 없는데 물가가 상승하니 사람들이 나는 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구나. 빨리 어디로든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되면서 금 가격의 그런 상승을 더욱더 가파르게 이렇게 치솟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고, 사실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경우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패턴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부터 다시 한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게 되었고, 사실 그 수준이 이미 1970년대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의 금의 상승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제 2000년대, 뭐 1980년대부터 네. 있을 때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금값이 좀 많이 올랐나요?
금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실질금리고, 이거 외에도 대외 변수라는 게 많이 존재를 해요. 흔히 우리가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금으로 달려간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근데 이 전쟁,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걸프전이었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었다던가 이럴 때도 단기적으로 금이 치솟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바로 작년이었죠. 이 작년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금 가격이 한번 크게 치솟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일단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으려는 수요가 높아져서 금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이라는 건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화폐 발행량도 늘리고 뭐 빚도 많이 지다 보니까 이렇게 화폐에 대한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더욱더 이 금과 같은 자산, 어떻게 보면 가치를 잃지 않는 자산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는 부분도 같이 섞여서 이렇게 금 가격이 치솟곤 합니다. 보통 금과 달러 인덱스가 반비례하던데 지금은 그러면 어떤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네, 맞아요. 금과 달러는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겹쳐놓고 보면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 가격이라는 걸 이제 시세를 보면 몇 달러다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과 달러가 이렇게 똑같은 선상에 있는데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이전보다 더 적은 달러를 내도 이 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금 가격이 내려간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 더 많은 달러를 줘야지만 금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 가격이 비싸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작년부터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금리가 거의 최고점 부근에 다다랐다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되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금리는 최고점에 다다르면 앞으로 남은 건 금리가 내려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제 달러에 대한 가치도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작년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한테 경제적 제재인 스위프트 제재라는 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외환보유고에 보유하고 있었던 모든 달러가 다 동결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무역을 한다거나 금융거래에서 이 달러로 하는 거래가 다 막히게 되었어요. 사실 이걸 보면 그냥 누군가는 미국이 정의구현해준다 이렇게 기분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엄청 무서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에 무엇을 담아놓나요? 바로 안전자산을 담아놔요. 근데 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달러를 정말 많이 담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선 내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담아놨던 그 달러가 미국의 말 한마디에 뭐 나는 모든 내 자산들이 다 동결되고 그 다음에 거래가 막혀버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이제 달러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자. 우리 요거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되게 미국 하나에 너무 의존하게 돼서 불안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탈달러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금을 더 많이 매입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도 더 이상 달러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국의 위안화나 러시아의 루블화나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거래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많이 달러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달러에 대한 가치가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를 하고, 이러한 추세가 또 지속된다면 금의 상승이 더욱더 가파라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장 궁금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금값, 여기서 더 오릅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모든 요건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금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산량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금 가격 차트를 한 100년치를 이렇게 쭉 두고 보면 금 가격이 오를 때는 진짜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또 내내 떨어져요. 그럼 이렇게 긴 추세성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살펴보면 그게 바로 두 번째, 생산량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잘 모르세요. 그냥 이렇게 곡괭이 들고 뒷산 가서 이렇게 캐면 바로 금이 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금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금을 캐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광산에 얼마만큼의 금이 있는지 탐사를 해야 되고 그 탐사 중에 이제 탐사한 광산 중에서 수익성이 그래도 요건 꽤 괜찮다 싶은 광산을 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채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또 한동안 엄청 오랫동안 캐야 되다 보니까 뭐 인부들이 묵을 숙소, 금이 이제 나다닐 그런 철로 이런 다양한 인프라들을 먼저 깔아놔야 되거든요.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금을 캘 수 있습니다. 근데 금을 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다른 금속들이 같이 섞인 원석이 얻게 되고 여기서 금을 정제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금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어야만 금이 나오다 보니까 금은 내가 오늘부터 캐야지 하면 진짜로 금이 생산되는 데는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광산 기업의 입장에서도 금 가격이 조금 올렸다고 생산량을 바로 늘릴 수도 없고 금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생산량을 바로 줄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생산량이라는 것 자체가 추세성이 엄청 길거든요. 이렇게 긴 추세성을 갖게 되다 보니까 금 가격에도 이런 긴 추세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금 가격은 언제 오를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산량이 줄어들 때부터 금 가격이 항상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1934년부터 생산량이 줄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금의 슈퍼사이클이 나타났었고 1970년부터 생산량이 줄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슈퍼사이클이 났었고 2002년부터 생산량이 줄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슈퍼사이클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생산량이 줄기 시작했고 이렇게 금의 슈퍼사이클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금은 적게 오를 때는 9년, 길게 오를 때는 13년까지 상승하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금의 위치는 이 거대한 상승에 정확히 딱 중간쯤에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금의 상승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